저는 이제 방문각에서 임용고시 노량진 학원에서 전공 국어를 가르치고 성하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태주의 시적 모티브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그 남자친구 드라마에서 우리 김광석 시인의 저녁에를 잠깐 보면서 나태주의 시적 모티브를 확인할 거예요. 물론 남자친구 드라마에서 왜 이 시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살짝 드라마 얘기도 살짝 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니까 우리 임용에 관하여 시험 문제도 분석하면서 제가 노량진 학원에서 그동안 강의했던 것도 살짝씩 가져오면서 진행을 계속 시리즈로 진행을 해 가는데, 물론 나태주의 시적 모티브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계속 다른 걸로 연결해갖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상 지금 이 별이 많은 그림을 슬라이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김광석 씨 우리 수업에서 현대시 수업에서는 생애 감각을 일단 분석을 했는데, 저녁 예를 볼 거예요. 저녁이에요. 저녁이라는 이 시간이 주는, 시에서 주는 이 제목을 볼 건데,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별이 아니라 정말 저렇게 많은 별 중,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그냥 천체에 있는 하나의 별이겠죠. 그런 별 중에서 하나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라는 시가 주는 거는, 저녁에 우리가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와 별이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해주는 시간인 거죠. 그쵸? 그래서 제목이 저녁에라는 거. 운명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시간, 저녁에를 보고 있는 건데,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하나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지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나 하나, 지상에 있는 나 하나를 별이 저녁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그쵸? 우리 이제 날이 저녁에서 이제 새벽을 지나서 아침이 되면은 별은 사라지는데, 우리 인간,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현대시에서 봤던 이제 죽음의 세계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 시행에서는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하면서 만날 거라는 어느 긍정적인 의미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답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많은 별 중에, 많은 지구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를 바라보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정다운 관계예요. 정다운 관계. 정다운. 그래서 남자친구 드라마에서 보면은 박보검하고 송기교가 우리 김한기 작가 김한기 화백에 진짜 김한기 화백 작품은 엄청나게 너무 비싸가지고 모작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한기 작품을 제가 이제 카스에 이제 올릴 텐데, 김한기 작품에 있는 이제 모작이겠죠. 도로에 이제 그 다리변에 김한기 작품을 서로 보면서, 이 김한기 화백도 이 서울의 많은 인구들 하나하나, 서울의 하나하나의 그 사람들 생각하면 이 전묘를 찍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화백의 말씀으로도 본다면. 그런데 지금 남자친구에서 박보검이 송기교한테 그러죠. 우리 다시 무엇이 돼서 다시 만날까? 라면서 대화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작품에 딱 나란히 서가지고 작품을 지켜보는, 김한기 작품을 지켜보는, 그렇게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정다운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갈등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으로 제시하고 아픔으로 그 사람이 아픔을 쑤셔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송계교가 일단 여기서 보면다면, 송계교가 박보검과 사랑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남자가 이 여자의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나처럼 내가 사는 세계에 이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의 어머님조차도 나의 아들이 이 여자로 인한 이 여자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반대해.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거를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되게 명언인데 어머님이 반대하는 이유를 저도 알고 있어요. 내 삶이 얼마나 내 삶 세계에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의 반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일에 그냥 반대하는 거라면 매일 찾아가서 어머니를 설득할 거예요. 하지만 내 삶 속에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 거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 시를 가져온 이유는, 이 드라마에서 이 시를 가져온 이유는, 물론 이제 드라마 분석도 할 겁니다. 잠깐 예시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다움이에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이, 삶이 그렇게 힘든 것보다는 정다운 삶 속에 살기를, 그 가족, 박보검이 갖고 있는 그 가족의 그 정다움을 이 나로 인하여 깨고 싶지가 않아요 하는 그런 말로 인하여 이 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수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우리 김광섭 시인의 저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나태주 시 분석할 건데 지금 여기에 이 시가 의도하는 거는 관계, 인간 간의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 정다움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더 다시 다른 시와 연결해서 한 번 더 볼 거고 지금 3년에서 1년, 2년, 3년에서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맛이 만나랴 하면서 우리 방금 현대시에서 분석했던 그런 불교에 관한 그런 시를 좀 많이 봤는데 대상과 인연은 영원히 되풀이 된다는 불교의 윤회설에 바탕을 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 희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박보검과 송혜교가 이제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죠.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관계도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드라마 분석할 때요.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 희망이 나타나 있고 어떤 관계로 따뜻한 정다운 인간관계 회복하길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의도는 새로운 관계 형성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어떤 소망? 따스한 소망, 따스한 관계의 소망. 그래서 화자는 친밀한 관계가 소멸한 존재들 사이에서 정다움이라는 진리를 찾아가는 게 이 시에 화자가 의도하는 분위기죠. 정다움이 존재하는 한 대비적 존재인 인간. 나는 별은 화남으로 사라지지만 인간은 유한성으로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무엇이 되어서도 다시 만날 거야. 하면서 그 관계를 형성하는 소망을 말하는 시였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가 이 시를 가져온 이유도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나태주의 그리움을 볼게요. 제가 사실은 저 네모칸의 예쁜 형상이 되어 있는 나무 잎을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네요. PPT가. 그래서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데 나태주의 그리움을 볼게요. 이 나태주 시인을 이제 우리 임용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냐면 상징과 은유로 나와요. 다 상징과 은유로 표현된 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나태주 시인 한다면 그 시인은 시적 모티브를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고 있어. 그러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징과 은유예요. 우리 현대시 할 때 상징과 은유를 좀 봤는데 여기도 살짝 좀 마무리를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고요.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면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그리움이고 그게 바로 너예요. 방금 우리 봤던 은유 형식을 잠깐 확인하고 진행할게요. 그것이 뭐였어요? 그리움이었어요. 그리움은 인생이고 또 뭐야? 그리움은 너예요. 이렇게 A와 B가 각각 존재를 하는데 A와 B가 겹쳐지는 부분에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유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너. 근데 그 너가 지금 어떤 너인지는 각각 그리움과 너가 있는데 거기에 속해져 있는 어떤 새로운 의미가 우리한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은유 형식이라는 거, 은유적인 성식을 갖고 있고 이 하나하나의 이 은유의 우리 상징은 확장된 은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은유긴 하지만 상징도 뭐냐면 확장된 은유예요. 그러니까 상징도 사실 같은 카테고리에 있다고 사실 볼 수는 있는 거죠.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나눌 수 있지만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분석을 할 때 보면은 은유와 상징을 계속 거론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나태주 시인의 시사적 의미를 볼게요. 왜 남자친구 드라마에서 물론 드라마에 있는 인물 때문에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나태주 시인의 시사적 의미를 많이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자연의 생명력 우리 오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에 촬영하기 전에 우리 그냥 본 강에서 계속 진행했던 자연을 많이 봤어요. 그때 그 생명력을 많이 받고 했는데 자연의 생명력을 통해서 깨달음, 교훈 그걸 얻는 게 나태주 시인의 시에 많이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계속 시적 모티브는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본다는 것, 거기서 모티브를 얻고 있다는 것 중요한 핵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고의 형성, 우리가 사는 것.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는 방금 본 시처럼 계속 뭔가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가져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자연물에서 찾아오는 거죠. 자연물에서 찾아오는 거고 그거를 시에서 이미지가 정서적, 감각적 차원을 넘어선 추상적 의미까지 암시를 할 때 우리는 상징적 이미지라고 해요. 많은 상징적 이미지, 무슨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나태주 시를 볼 때는 이제 오늘 시는 볼 거는 몇 개 안 돼요. 대수밭에서 잠깐 볼 건데 그거 보기 전에 우선 상징적 이미지에서 조금 상관되는 거를 잠깐 확인을 할게요. 이 시는 우리가 살면서 뭐 웃음과 울음으로 사는 이 삶에서 이 고통을 극복하는 거를 어떻게 극복하냐면 자연물에서 위안을 삼아요. 가을 떡갈나무 숲처럼 마지막 잎새를 떨구면서 볼을 비벼봐 하면서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 공주 사대 나오셨나? 거기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고 계셨는데 거기서 어떤 여교사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연을 당한 거를 시작을 하여서 시를 썼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약간 이별에 대한 시련 그런 것도 많이 형상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인은 위로를 받는 장소 또 위로를 받는 대상을 자연물로 하고 있는 건데 자연이라는 거는 사실은 요즘 시대에 그런 현실 인식을 자연으로 받아들이는 것 너무 역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 현실 인식을 자연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거를 현대를 의식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까지로 시가 형상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한시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 시인의 또 특징이 뭐냐면 자연물로 이루어지는 시를 본다면 조금 고풍스럽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서정적인 소재로 가긴 해요. 하지만 형상을 해요. 하지만 현대적인 그런 모순들, 고통들을 끌어내서 그걸 극복해가지까지 가는 거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분석하는 시사적 의미가 있는 거죠. 나태주의 시인의 관심을 본다면 많은 시에서 보면은 자연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고요. 인간과 동물, 많은 동물들이 드러나 있고 특히 식물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태주의 관심 중에 자연 중에서 동물 중에서 식물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핵심적 요소, 인간, 사랑이 정말 가득해요. 나태주의 시적 주제는 생명이에요. 자연에서 받아줄 수 있는, 자연에서 회복할 수 있는, 자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안 같은 거를 생명력에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압축된 시적 이미지, 생명력, 생명의식이에요. 생명의 절정, 그리고 간결하게, 아까 우리가 본 시도 마찬가지로 참 간결했어요. 그리움이라는 시, 정말 간결하게 갖고, 다른 시 또한 그렇고, 우선 문학 속의 자연이라고 우리는 이 나태주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인간에게 삶의 한 공간을 제공하는 수동적 공간이라 할 수 있겠죠. 자연은. 그런 상관물로 우리한테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확인했던 인간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탄생과 소멸과 우리 봤던 나중에 뗄감까지도 가서 다비를 이루는 그렇게까지 가는 다시 환생해 가는 이별의 의미도 동반하고 있고요. 영혼과 자유를 추구하는 특성으로 인해 희망, 절망이라는 상상력으로 자연은 인생으로 우리한테 치환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 상상력을 나태주 시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상상력 하면은 나태주 시이라고 우리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봤던 건데, 국어 국문학 자료 사전에서 갖고 온 건데, 그럼 상상력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미지를 계속 기억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추구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둔화되기 전까지, 둔화됐다라는 말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심도 있게 본다면 둔화가 되기 전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감정을 여기다가 담아버리는 거죠. 담아버리면서 노출하지 않지만 감정이 없는 건 아니죠. 노출하지 않는 거야. 다만 상상력으로 형상화시키고 둔화되지 않도록 내 감정을 계속 스스로 기억하려고 하는 것. 그게 상상력이라는 거죠. 과거에 보고 듣던 우리 일반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정의하는 것과 달리 국문학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상력은 과거에 보고 듣고 했던, 겪었던 이미지를 계속 마음속에 생각해내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서, 지성, 감각 중심으로 해서 체험의 요소들을 종합하고 조직해서 초월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초월적인 가치. 그러니까 둔화라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많은 걸 형상화하면서 계속 담아내는 거죠. 담아내는 거죠. 네. 오늘도 아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지만 계속 뭔가를 담아내고 있는 것, 그게 상상력이라는 것. 나태주의 상상력에서 정말 선한 마음, 아주 시온의 마음, 애정 어린 눈으로 봐요. 모든 사물과 자연과 인간과 동물과 식물들을 그렇게 봐요. 현재는 지금 좀 전에 우리 곽지구의 도라지 꽃을 봤는데 외할머니의 부분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을 표상하는 컬러 중에 하나가 흰옷 입은, 흰옷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 외할머니도 이 나태주 시인도 실제적으로 외할머니한테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와 시골에 자랐던 그 정서가 많은 시적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할머니 시를 봤을 때도 나태주의 그 상상력이 그 시원이 어디서 존재하는지를 우리 볼 수가 있는데,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러니까는 크게 본다면 나태주의 상상력은 자연에서 보는 거하고, 또 어렸을 때 자연에서 할머니와 살았던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회귀적 상상력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류를 나눈다 한다면 대표적인 게 이 외할머니 부분인데, 우리 손자 언제 오나 하면서 조마조마 혼자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지금은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회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 나태주 시인의 부류를 나눈다면 회귀적 상상력이 이제 또 나오는데, 그래서 그 시절로 가고픈 마음에 현재 진행형인 조마조마 혼자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하면서 내면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방도 현재도 언덕에 서서만 계실 것이다. 언제 오나 하면서 흰 옷 입은 외할머니는 하면서 부분만 걔가 갖고 왔는데 진행하면서 계속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 하면은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살았던 그 공간을 가져오는 시가 또 주를 이루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식물, 동물, 자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방금 봤던 그리움에서 은유 형식을 봤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본강할 때 했던 이장희의 봄은 고양이로다 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로자 빼고 시험 볼 때만 로자도 차고 봄은 고양이야, 고양이다 라고 은유 형식, 제목이 은유 형식이야. 은유 형식 말할 때 이 시를 꼭 기억합시다 라고 했던 시인데 은유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서술적으로 풀어본다면 은유는 A와 B가 다 봄이라는 A와 고양이라는 속성이 다 그대로 존재하면서 하나하나의 속성들을 같이 대비시켜 가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 나가는 그게 은유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반복하는 거고 서술형 준비를 했을 때 확인하기 위해 작업을 한 거고요. 은유는 논리상의 모순으로 극복을 해 나가요. 속성들 다 그대로 존재해 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의미를 형성해 간다라고 정확히 서술한다면 그렇게 서술할 수가 있고 고양이나 봄에서 연상되는 기존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 봄의 성질, 고양이의 눈, 여기 이거 수염, 여러 가지의 털 다 갖고 와. 봄의 그 따스한 따스함, 또 나른한 그런 의미도 다 가져오면서 맥락을 이어가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이 내재적인 유사성, 겉으로 표현되는 그것보다는 내재적인 유사성을 가져오면서 은유의 속성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은유, 우리 나태주 시인을 말할 때 은유, 확장된 은유, 상징을 같이 항상 기억해 줘야 된다는 거 약간 기법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 계속 분석을 진행을 할게요. 비유적 사고는 서로 다른 사물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한다. 우리 기입형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본강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고 유사성이 사물의 외적인 닮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재적이라는 거 한번 강조를 해드렸고 그래서 은유적 장치는 직접 말을 하는 것보다 암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독자들은 이 장치가 무엇일까 이 기법이 무엇일까라고 찾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은유적 장치가 드러나 있는 시들이 소설로 나오고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은유에 관한 개념, 은유에 관한 작품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은유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교차에서 유추, 동일성을 토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징은 방금 봤던 상징도 확장된 은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조금 차이를 잡아낸다면 그리움, 응? 그리움이 너야 너 하면서 상징적으로 지금 원래 은유의 형식이지만 그리움이 너야 하면서 그리움과 너의 존재가 다 존재하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의미를 여기서 찾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그리움이라는 관념, 대상과 이 관념의 존재가 조금 더 상징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움을 보는 순간 확장된 은유다? 상징, 조금 더 관념적인 대상을 가져오는 게 상징이구나. 조금 더 이게 은유냐 상징이냐 물어보진 않고 그런 의미를 물어보는 게 이렇게 분위기를 물어보지 정확한 의미를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그리움은 그리움은 너야 은유 형식이지만 좀 확장된 은유로서 상징, 그리움이란 상징을 가져오는 거구나. 관념이니까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징은 사물과 더불어 물론 지금 너라는 사람이 나오긴 했지만 다른 사물과 더불어 사고하는 방법으로 정신세계, 물질세계와 같이 그러니까 관념, 다시 반복하는 거죠. 조금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은유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냥 대상과 대상의 속성, 내재적 유사성을 끌어낸다면 상징은 조금 정신세계와 물질세계에 있는 유사성을 끌어내는 거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상징에 숨어있는 원관념, 불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관념이죠. 그리움은 어떻게 보겠어요?
무엇을 볼 때마다 그림을 떠오를까? 우리 선생님들은 궁금하네요. 관념을 중시하지만 반드시 관념만 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사실 관념이에요. 이 나머지 하위 범주 다 관념이에요. 정확히 그냥 조금 더 두드러진 이미지로 슬픔, 기쁨 이런 조금 더 하위 범주로 나눠줄 수 있지만 사실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확장된 은유의 하장된 상징은 관념적으로 많이 원관념이 가지고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있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의 상징이랑 용어, 유추적인 현상, 유추해내는 거예요.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유추해내는 성질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본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의 세계와 일치하게 되도록 하는 양식이라고까지만 기억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추적 현상의 세계까지 기억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유추해내는 거예요. 그리움은 너다. 이 말한 순간 많은 이 드라마를 본 애청자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조차도 그리움이 너라는 순간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뭔가를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쵸? 그리움이라는 관념, 정신적인 세계를 우리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관습적 상징과 비유과 구별하기 어렵지만 비유는 대체적으로 회화적인 묘사, 아까 회화적인 묘사, 현대로 올수록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음악성보다는 회화적인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 쪽으로 가는 거, 좀 존재하는 거, 그거 이제 비유는 되게 회화적인 묘사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상징은 좀 확장돼, 좀 뭔가 유추적으로 뭔가 끌어내는 것, 관념적인 성질에서 뭔가 대상과 연결해서 뭔가 끌어낼 수 있는 육추적인 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장된 은유라고 한번 다시 반복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징은 시인이 막 숨기는 게 아니에요. 나태주 시인의 그리움이 뭘 숨기겠어요. 거기서 그리움이란 건 뭘 숨기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너야, 너 자체가 그리움이야 하고 말하는, 그냥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 너가 그냥 그리움이야 나한테는. 상징은 다른 뜻을 지니고 있는 심상으로도 볼 수 있고, 상징은 불가시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실제를 드러내는 가시적 형이나 대상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움이라는 불가시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그런 거를 너가 어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리움이 어떤 거라는 걸 우리는 형상을 대상으로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보들레르가 시인은 상징이란 영혼이 초자연적인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아무리 평범한 풍경이나 사물일지라도 그 속에 생명의 깊이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태주 시인 하면은 생명력, 자연의 생명력, 모든 고통을 가을 떡갈나무 숲의 이중간의 시에서 한입 떨궈주는 그 자연의 그 잎새를 볼에 비비는 그런 초자연적인 생명력, 그게 나태주 시인의 또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나태주 시인에 녹아져 있는 그걸 보는 건데, 보들레르가 말한 거고, 우리는 이제 좀 더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유일한 시집인 악의꽃, 우리는 나의 침실로 이상화의 작품 할 때 살짝 그 여인의 매력, 아름다움, 예술의 매력, 절대적으로 숭상하고 싶은 그 예술의 절대적인 경지는 어딜까? 못 가질 것 같아 하면서 그 내면적으로 이제 표상으로 하고 있는 건 여인의 그 매력이라고 했는데, 이제 예술의 매력이겠죠. 예술의 아름다움, 예술에 녹아져 있는 혼, 그런 거를 추구를 하고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감춰버리고 싶어라는 외투, 망토라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 말고 다른 작품에서도 이 외투라는 거, 망토라는 그 부실은 그거예요. 그 절대적인 경지에 가고 싶어, 도달하고 싶어. 그런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김준수의 이제 시에서도 많이 드러나긴 하는데, 뭔가 가려진 신부여 하면서 드러나는 그런 가리다.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덮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게 이제 외투, 망토로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그때 보들레르 시를 잠깐 언급했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더 언급을 할 거예요. 본강할 때 이제 진행을 하겠죠. 시인은 풍경, 사물들과 교감하고, 우리가 보는 풍경과 시인이 보는 풍경이 다른 장면이 존재하는 건 아닌데, 거기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거를 발견해내는 시인의 감각을 우리는 읽고 있는 거죠. 영혼의 초자연적인 어떤 상태,
자신을 끌어올리는 거죠. 예술 경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것처럼. 근데 고통이 따라요. 괴테의 파우스트처럼 뭔가 계속 방황을 하고 고통을 안고, 그래서 그 고통을 덮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이르게까지 되는 외투망토로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 그래서 이 보들레르는 그 상징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상징이란 거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태주 씨의 이제 분석을 이제 대숲의 서서를 볼 건데, 많은 바람으로 많은 시집의 제목으로 하고 시로 하고 있고 시어로 하고 있는 많은 바람이, 근데 그 바람 안에 또 우리 바람이 부는 정말 초자연적인 바람 안에는 우리 마음에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묘사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움직임은 육체 살기 위한 호흡이면서, 또 마음의 움직임은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아까 상상력, 우리는 뭔가 늘 생각하고 추구하고 느끼고 하는 우리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상상력이라는, 아까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려는, 이미지하려고 하는 것. 공기와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물의 흔들림에서 공기의 움직임은 알 수 있고, 상상력이 만드는 이미지에서 우리는 마음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림이나 어떤 사람의 눈빛, 어떤 사람의 분위기를 통해서 멈추어 버리죠. 그러면서 그 멈춤이 어떤 멈춤이냐, 영혼이 살기 위해서 상상하는 멈춤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움직임의 흔들림에서 공기의 움직임을 보는 거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태주의 대숲 아래서를 보면서 지금 유튜브 시리즈 2를 마무리를 할 건데, 바람은 구름을 몰고 온다고 합니다. 근데 구름은 생각을 몰고 와요. 방금 본 것처럼 바람이 상념을 갖고 오는 거죠. 바람. 실제로 그 바람에 또 우리 마음의 움직임, 바람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다시 또 생각은 대숲을 몰고, 대숲 아래서 마음은 낙엽을 본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항상 이 나태주의는 자연물에서 고통을, 마무리를 자연물에서 얻어내요. 그래서 낙엽을 먹는 거로 갑니다. 사실 이행에서 우리는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밤새도록 댄잎의 별빛 어리듯 그슬린 등피에는 너의 얼굴이 어리고, 이 시를 그 짝사랑했던 여교사의 이별을 하고 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뷰 자료를 본다면, 밤 깊어 대숲에는 후둑이다. 가는 밤 소나기 소리. 그리고도 간간히 사운데다 가는 밤바람 소리, 소나기 소리, 밤바람 소리 들고 있는데,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엔, 진짜 갑자기 꿈에 누가 나타나면 진짜 꿈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그 사람과 만나는 꿈을 꾸면은 잠깐 뭔가 실현이 됐다는 착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꿈에서 쓰러져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꿈에서 이별을 했나 봐요. 꿈에서조차도 자고 나니까 진짜 눈에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꿈에서도 너무 아파서 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단 안개가 쫙 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대숲 아래서 라는 시인데,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가을, 해지는 서역 구름만이 내 차지다. 동구 밖에 떠드는 애들의 소리만이 내 차지다. 또한 동구 밖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밤 안개만이 내 차지다. 하기는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것도 아닌 이 가을, 저녁밥 일찍이 먹고 우물가에 산보 나온 달림만이 내 차지다. 많은 달이 마지막에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는데, 우물가에 밤이잖아요, 지금. 그쵸? 가을이야. 그리고 저녁을 드시고 나오신 거, 일찍 저녁을 드시고 나왔어. 그래서 산보를 아는데, 우물가에 있는 산보를 나왔는데,
달이 이제 어떤 달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춰지는 거죠. 우리는 많은 작품에서 별이 비춰지는 거로 시상 마무리하고 달이 비춰지는 거 시상 마무리하는 거를 우리 본강에서도 오늘 봤던 본강에서도 많았어요. 시상 마무리하는 게. 근데 달님이 지금 우물가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좀 흐느적거리잖아요. 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님이 물에 빠져서 머리카락을 헹구는처럼 흔들림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여인의 모습을 달에 투영해가지고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겠죠. 그쵸? 바람은 구름을 몰고 구름은 생각을 몰고 다시 대수발에 내 마음은 낙엽을 본다라고 1,2행을 봤을 때 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시험 이제 기법 본다면 연세법이라는 거 바람, 구름, 생각, 대수, 내 마음이 다시 낙엽으로 가는 연세법의 그 시효를 쭉 기입하라 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구름은 화자의 상념이었어요. 바람이 구름 몰고 생각을 몰고 온다고 했어요. 우리 생각을 갖고 오는 매개체. 아까 바람의 정의를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 바람은 마음의 움직임이니까 그래서 생각, 상념을 갖고 온다는 거 매개물 될 수 있고 밤새도록 댄잎에 별빛 어리듯 그슬린 등피에는 너의 얼굴이 어리고 사운데다 가는 밤바람 소리 등피는 등가죽의 뜻이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지금 너무 그리워갖고 밤새도록 하는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너무 그 꿈조차도 슬퍼서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그런 지금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밤새도록 댄잎의 별빛 어리듯 그슬린 등피에는 너의 얼굴 어리고는 시각적 힘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이 얼마나 간절한지 시간적 길이를 표현하고 있는 밤새도록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운데다 살랑거리다의 전라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바람, 풀, 벌레, 대숲 등이 작용하여 내는 작은 소리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게 사운데다. 살랑거리는 거. 바람이 부니까. 밤소나기 소리, 밤바람 소리는 너에 대한 그리움을 고조시키고 있는 청각적 이미지. 그래서 밤소나기 소리, 밤바람 소리는 그리움을 고조시키고 있는 대상으로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시각과 청각의 조화를 통해서 그림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가져온 시 그 그리움과 조금 연결되는 시라서 우선 이 대수발의 서서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꿈, 일시적으로 성취되고 있지만 결국은 눈물자국 남아져 있는 너무나 아프게 또 꿈이니까 이별을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현실이 아닌 현실에서 이별을 했으니까 자고 나니 눈두덩이에 메마른 눈물 자주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단 안개 눈물 자주고 눈물 자국이고 그리움으로 인한 슬픔의 시각화 눈물 보여주니까 구체도 형상화하고 있는 것 실비단 안개는 안개의 물기가 눈물을 연상하게끔 하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 그렁그렁 있는 그런 모습을 안개의 물기로 연상을 되게끔 하고 화자의 그리움, 안타까움 투영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픔의 시각화 계속 무엇을 시각한 건지 시각화한 건지를 확인하는 그 기법을 또 확인하셔야 되고 너에게 편지 쓰고 꿈에서 너를 만나고 문을 여는 행동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제시되고 있는 시상 전개에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가을 상실이죠. 이제 이미 다 내 게 아니야. 체념하고 있는 어투 화자의 태도 체념적이다. 어조 체념적이다. 서역구름 애들의 소리 밤안개 이게 화자를 유도해주는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내 차지다 하면서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면서 가곤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제 시적 기법을 본다면 하기는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것도 아닌 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위로 깨달음 상실 슬픔 그리움 계속 자연을 통해서 위로하는 게 이 나태주 시인의 시 분위기 또 그리고 극복해주는 대상이 자연물로 통한다. 계속 반복 말씀드리는 거고 달림, 화자를 위로해주는 대상 우리가 맷단방 신요수 맷단방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우물에 관한 우물에 이제 이 곡괭이를 빠뜨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극복한 대상이 별빛이 우물에 박혀있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자연물이 마지막에 이렇게 우물에 비춰지는 것. 우물이라는 거는 나의 자아상을 할 때도 우물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우물이 등장할 때, 그리고 이 자연물이 우물에 비춰진다는 거는 나를, 우리 김수영의 병풍에서도 맨 마지막에 내 등에서 비춘 달빛이 인장을 비추고 있다 할 때도 마무리가 뭐예요? 이제 죽음과 내 삶과의 그거를 계속 한 세계로 받아들이는 걸 보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림만이 내 차지다 하면서 위로해주는 대상으로. 그래서 달림을 의인화하여, 마찬가지로 여기도 의인을 하고 있죠. 병풍을 의인화한 것처럼. 화자가 달림에게 느끼는 친밀감을 드러내고 화자에게 심령 위안을 주고 있고, 그래도 달빛에 비치는 여인의 이 달빛이 비추는 물 흘림을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거, 여인의 머리카락을 생각할 수 있고, 뭔가 나에게 그래도 여기 안에 내 마음에는 그녀가 가졌던 내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녀에게 가졌던 그리움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아픔이지만 그 아픔은 나한테는 나를 존재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달은 소유하지 못해도 우물에 비친 달은 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안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너를 소유하지 못해도 너무 아파. 너를 소유하지 못해도 추워. 그리움은 나의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그 사람을 향했던 내 마음 같은 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 안에, 내 우물 안에, 내 마음 안에 간직할 수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헹구는 이 달림을 내 차지다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계속 나태주 시 분석을 하면서 다른 시와 연결해서 또 시리즈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방문각에서 전공부 가르치는 성하별이었습니다.